안녕하세요. 2024년 1회 고등학교 졸업과정 검정고시 기출문제 국어를 담당하는 김아람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준비하셨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되게 다양한 갈래의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1번 문제는 우리가 지난 기출문제와 좀 유사하다라는 걸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묻고 있죠. 그러면 기억은 여기 앞과 뒤를 보면서 여기 적절하게 어울리는 비언어적 표현, 언어가 아닌데 언어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어울리는 표현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동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식의 비언어적인 표현이 딱 어울리냐. 고개를 끄덕이고 무섭게 인상 쓰고 양손을 막 내저으고 차갑게 등을 돌리면서 자, 뭐가 어울릴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동의 표현이 딱 어울리겠죠. 1번이 답입니다.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2번. 다음 대화에 직원 말하기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적절한 것. 직원이요. 문제점이 좀 있는 거예요. 말하기에. 지금 딱 보실게요. 2명 자리 있나요? 죄송합니다. 30분 정도 웨이팅 하셔야 해요. 오늘 메뉴가 저희 셰프님 시그니처 메뉴라서요. 괜찮으시면 왼쪽 저 웨이팅룸으로 에스코트 해드릴까요? 아니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나요? 너무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희 주방장님의 대표 메뉴라서요. 왼쪽에 있는 대기하는 방으로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겠네요. 3번. 다음 표준발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자, 표준발음법 나왔습니다. 받침, 에, 기역, 계열, 디귿, 계열, 비읍, 계열, 은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자, 이것들을 된소리로, 된소리가 뭐예요? 쌍자음들이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건 이건 사실 좀 내용이 좀 쉽게 나왔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뒤에 연결되는 것들이 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된소리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얘 지금 보세요. 굿, 디귿 뒤에 그죠? 다 디귿이 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굿다, 굿다 이렇게 읽어주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기역 받침 뒤에 지가 왔어요. 낙지. 그죠? 그러니 기역 받침 뒤에 이렇게 지읒이 왔을 때 낙지라고 읽어줘라. 그리고 3번도 답사. 비읍 뒤에 이제 시옷이 왔으니까 이 시옷을 답사라고 읽어라 라는 건데 딱 4번을 보니까 여기 보세요. 복 뒤에 뭐가 왔죠? 음이 왔잖아요. 음이라는 것은 초성에 오는 이응을 글자로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 모음이 오는 글자예요. 그죠? 그러면은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안 왔으니까 얘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요? 쌍기역을 넘겨서 복금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쌍기역을 그대로 넘겨서 정답은 4번. 4번. 다음 참고에서 예문의 밑줄 친 부분에 상대 높임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이 무엇이냐.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다 제시를 해줬어요.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춰 표현하는 방식을 상대 높임법이라고 한다. 상대 높임법은 대체로 문장을 끝맺는 종결 어미로 높임, 끝맺는 말로 높임을 실현한다. 종결 어미에서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으며 다음같이 나누어서 표현한다. 자, 나누어진다. 격식체에 이렇게, 비격식체에 이렇게, 격식체가 좀 더 많죠? 하십시오. 최대한으로 높여주고, 그쵸? 아주 높임. 하오체, 두루두루 높임. 하계체, 두루두루 낮춤. 헤라체, 아주 낮춤이에요. 그리고 비격식체는 해요체와 해체. 아무래도 비격식체는 격식을 안 따져도 되는 친한 사이니까 뭐뭐 해요, 뭐뭐 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 1번 예문.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셨어요. 요 해요체. 그죠? 1번 어머니께서도 공원에 가신대. 여러분 공원에 가신대라는 건 그냥 완전 반말이에요. 그죠? 가신대 요가 아니고 가신대. 이것은 해체. 3번 선생님께 먼저 과일을 드리시게 뭐뭐 하시게 하게체.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사실 끝에만 말 보면 되는 거예요. 끝에 쓰일 말 있죠. 뭐뭐 하시게, 하게, 채가 되겠죠. 4번 그럼 끝에만 말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다녀왔습니다. 뭐뭐 읍니다. 뭐뭐 합니다. 습니다. 하십시오. 그죠? 여기 비읍 받침 보이시죠? 하십시오. 채. 되셨나요? 좀 익숙하지 않은 문제라서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제시를 아예 이 보기에서 다 해줬기 때문에 끝에만 보면서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맞춰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5번에 기억부터 리을 맞춤법, 그 한글 맞춤법 맞게 고친 것은 무엇일까라고 나와 있네요. 자, 기억 며칠 뒤에 공장 문이 닫힐 것이라는 소문이 이거는 지금 고칠 필요가 아예 없어요. 며칠, 닫히다 다 맞는 말이거든요. 금세 붉어져 나왔다. 자, 금세도 그래요. 금세, 그쵸? 붉어져 나왔다. 붉어져? 이거는 붉은 색깔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뭐 지나치게 갑자기 어떤 현상이 막 두드러지게 생겨나다라는 의미의 붉어지다라는 것은 붉어져 나왔다라고 4번으로 고치는 게 맞겠네요. 그죠? 금세 소문이 붉어졌다. 그러면 4번 붉어져가 맞는 것이고 저 붉다라는 것은 좀 붉은 색깔, 빨간 색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는 게 맞는 말이다. 자, 정답은 4번이고 이제 6, 7번 문제. 나는 가를 토대로 작성한 글이다. 나의 이제 모시는 글이 나와 있고 가를 토대로 작성을 했대요. 가장 어울리는 것 물으면 이제 답을 해보면 되는 것인데 가에는 초대글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6번 문제 보실까요? 기억부터 리을 중에서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내용을 다 연결해가지고 계속 그 연결점을 찾아가는 문제들 있죠.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밑에 있는 나의 글에서 어디에 나와 있을까?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역은 서두, 맨 첫 부분, 니은, 디귿은 본문, 그죠? 본문에서 1번 축제 안내하는 부분, 리을은 본문에서 2번 초대의 말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거의 순서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기억, 계절을 소재로 글을 시작한다. 어디에 쓸까요? 완연한 봄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자, 이곳에 기억이 나와 있네요. 봄이라는 계절의 소재 나왔으니까. 니은, 축제 날짜 및 장소를 밝힌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세요. 날짜와 장소 나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6번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럼 디귿은 어디 있을까?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 여기 나와 있네요. 다채로운이란 글자가 딱 눈에 띄고 있어요. 그쵸?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공연, 점시,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가득한 축제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디귿이 제시가 됐고, 자, 리을은 방문객에게는 작은 기념품을 증정함을 알린다. 자, 방문객께 기념품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참석하시는 분들께 작은 기념품을 드리겠다. 그러니 리을도 나왔구나. 그럼 정말 6번에서 기억부터 리을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자, 니은이 없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읽고 확인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글을 제대로 잘 읽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7번. 기억에 가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서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러분, 가를 지금 다 보세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쵸? 맨 마지막 끝내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조건 2가지. 비유법을 활용할 것. 비유법이니까 원관념을 보조관념에다가 비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유형의 문장을 통해서 참여를 촉구할 것. 자, 청유형 문장. 청유형이라는 것은요.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이렇게 끝을 맺어야 돼요. 그러면은 청유형의 문장을 먼저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딱딱 드러나는 것들을 빨리 찾을 수가 있으니까. 바랍니다. 땡. 그리고 뭐뭐 합시다. 봅시다. 뭐뭐해 봅시다. 합시다. 즐겨 봅시다. 합시다. 2번이랑 3번은 읽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4번에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땡. 청유형이 아니에요. 그럼 2, 3번 중에서 어디에 비유법이 나와 있을까? 2번. 이번 축제에서 친구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비유가 없는데요. 그죠? 3번에 활짝 핀 봄꽃처럼. 그렇지. 나왔다.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인 듯. 이거 무슨 법? 이거 뭐예요? 비유법 중에서 무슨 법? 지규법. 지규법도 나왔고, 그리고 청유형 문장도 나왔고. 정답은 3번이네요. 되셨나요? 8번. 자, 기역부터 리을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이고, 나왔어요. 중세국어. 그죠? 훈민정음 언어에 나왔습니다. 그럼 보실게요. 기역에서 아래 아가 사용됐다. 이것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래 아. 아래에 찍는 아자. 여기 보세요. 여기. 나란 말씀위에서 보이시죠? 아래 아가 쓰이고 있어요. 자, 2번에 니은의 두음 법칙을 지켜서 표현했다. 여러분, 두음 법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한자로 머리 두자, 소리 음자 써가지고 머리소리 법칙이에요. 우리는 머리소리 법칙, 두음 법칙에 의해서 맨 첫머리에 오는 리을이나 니은을 좀 더 여리고 부드러운 소리, 이응으로 웬만하면 바꿔서 발음을 하죠. 그러니까 뭐 리을이나 니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두음 법칙에 의해서 뭐 니은이나 이응 조금 더 여린 소리,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집 여자를 쓰는 여자 있잖아요. 여자. 그죠? 우리 원래 그거 한자대로 쓰면은 한글로 바꾸면요. 여자라고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어떻게 써요? 여자라고 쓰죠. 왜 니은을 이응으로 바꿀까요? 이게 두음 법칙이에요. 머릿소리에 니은이 왔잖아요. 이걸 이응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응 아니면은 리을 같은 경우는 니은으로 바꿔주기도 해요. 니은이나 이응으로. 그래서 조금 더 여린 소리로 바꿔준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는요. 지금 훈민정음에서는요. 여러분 두음 법칙이 안 쓰였어요. 두음 법칙을 지켜 표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니르고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니르고저 여기 머릿소리에 니은 쓰인 거 보이시죠? 이걸 두음 법칙을 쓰면은 이르고저라고 하겠죠. 이르다. 그죠? 이르라고 하지 않고 니르라고 썼으니까 정답은 2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디귿에서 3번 소리 높낮이를 방점으로 표시했다. 높낮이 성조를 표시하는 게 방점의 기능인데 디귿을 보시면요. 마침내 여기 방점 보이시죠? 글자 왼쪽에다 점 찍는 거. 그러면은 여기 마 옆에 없는 거냐? 아니에요. 안 찍는 것도 사실 찍는 거예요. 안 찍는 것도 연계를 찍는 것도 평성이라고 방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 개를 찍든 두 개를 찍든 찍지 않든지 글자 왼쪽에다가 방점 찍어서 높낮이 표시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죠? 4번에 이어적기로 표기했다. 자, 여기 지금 보실게요. 부드들 적혀 있죠. 어두자음군과 함께 이어적기로 표기를 했냐. 맞는 말이죠. 이거 현대어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제 뜻을 비읍 디귿에 어두자음군이 지금은 쌍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우린 이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글자는 뜻을 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했다? 디귿을 그대로 위로 올려서 비어있는 초성 자리에 옮겨서 쓰는 이어적기를 사용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발음이 나는 대로 쓰는 걸 우리가 이어적기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이어적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만약에 이 문제 4번에서요. 어두잠군이 사용됐다. 여기. 어두잠군이 사용됐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네요. 그죠? 이것도 맞고요. 옆에다가 살짝 메모해 두시고요.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조년의 시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시조는 아마 배워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시조라고 쓰시고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시조는 몇 음보에 몇몇 조예요? 4음보에 3, 4조 정도가 되죠. 4, 4조나, 그죠? 4음보에 3, 4나 4, 4조. 세 글자, 네 글자로 끊어지거나 네 글자, 네 글자로 끊어진다. 뭐 보시면요.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진짜로 네 음보, 4음보에다가 글자 수는 세 글자, 네 글자 정도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시조는 요 종장의 첫 음보, 다정도 이렇게 3음절 세 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화에 백꽃에 월백하고 달이 뜨고 흰 달이 뜨고 은하니 은하수가 삼경인제 아주 깊은 밤 새벽 1시를 다 되어 갑니다. 일지춘심 하나의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봄의 마음을 춘심이 봄 마음이니까 그쵸? 이 백꽃 그 배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배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꽃나무 가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일지춘심 봄의 마음을 자규야 두견새가 알야마는 두견새가 알까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 다정 마늘 따자 정정자 그러니까 이 다양한 감정이 되게 너무 많은 것도 병인 양하여 병이 돼서 잠 못 들어 하노라. 아이고 이 사람 왜 못 자는 줄 알겠어요. 왜 새벽 1시가 다 돼가는데 못 자는 것이냐. 다정이 병이 돼서 이런 감정이 많고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잠은 안 오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백꽃은 이렇게 촥 펴있고 거기에 이렇게 흰 달이 두둥실 떠있고 봄밤에 느끼는 어떤 애상적인 감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리 봤을 때 지우고 체크를 좀 해볼까요? 자, 월백하고 흰 달이 뜨고 그리고 은하수가 삼경이다. 흰 달과 은하수 어떤 이미지를 지금 어떤 심상 어떤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죠? 시각적 백색의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화도 그래요. 사실 이 백꽃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흰색이거든요. 그러니 이 글은 시각적인 백색의 이미지들을 되게 강조하는 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왠지 그 있잖아요. 봄, 밤의 그런 애상적인 마음이랑 흰색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죠? 자, 그러면 9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1번의 사음보 율격 맞아요. 2번에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 글은 후렴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말이 안 되고 3번의 색채 이미지 조금 전에 했듯이 백색 이미지 그쵸? 색깔이니까 맞는 말이고 이미지를 사용한다. 4번의 초장, 중장, 종장 초중, 종장의 3장의 형태 당연히 시조니까 맞겠죠. 정답은 2번. 10번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이 글의 화자는요. 봄, 밤에 어떤 애상적 약간 좀 슬프고 그런 아련하고 애달프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애상적 정서를 드러낸다. 맞는 말입니다. 내용이 확실하게 인지만 된다면 푸는 것에는 그렇게 꼬아내지는 않아요. 내용을 확실하게만 아신다면 푸는 거는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다음으로 나오는 게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소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설이 나왔을 때는 딱 글을 읽으시면서 나라는 사람이 서술을 하냐 아니면 글 밖에 있는 사람이 서술을 하냐. 글 밖에 있는 사람이 서술을 하죠. 이상과 민씨의
보세요.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봤다. 지금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갈등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그럼 빨리빨리 내용을 이걸 다 막 하나하나 읽진 않고요. 한 번쯤 읽어보셨을 테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을 한번 잡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봤다.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진 어조가 됐다. 이제 따지듯이 막 말을 해요.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됐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장이 이 사람이 뭐락하는 기라 이장이 동민에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걸기 대회가 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자, 그러면서 꼭 참석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자. 농민들의 입장을 밝히자 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단 말이라 라고 막 따지죠. 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농가가 부채, 빚 때문에 전국 농민 총걸기 대회를 열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장이 이곳에 참가해달라고 황만근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밑에 나오죠.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냐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이죠. 아, 황만근 씨가 못 왔구나. 돌아오지 못했구나. 여기 지금 보니까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경운기 고장난 거 끌고 갔다가 사단이 났나 봐요. 사달이 났나 봐요. 그죠?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황만근 씨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막 이제 막 계속 말싸움이 붙어요.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슨 고장. 만글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몰다 뿌이지. 그러니까 남들은 잘 못 몰고 황만근 씨만 그 고장난 경운기를 잘 몰았나 봐요. 아니 그럼 이장님은 나오죠. 밑에 줄에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민씨가 따지자. 아, 내사 면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나는 못 간다. 나는 바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소리만 몇 번 이렇게 지르고 왔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지금 여기에서 계속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황만근이 간 게 뭐가 잘못이냐?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민 씨는 뭔가 농민 총걸기 대회를 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나서야 될 게 이장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국도를 갈 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는 거, 끌고 가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시위도 해야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아, 원래 처음엔요, 농민들이 이렇게 막 경운기를 끌고 이제 막 가서 농민 총걸기 대회에 참석하기로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민 씨가 왜 황만근만 그곳에 갔다가 왜 돌아오지 않는 거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장이 말해요. 왜 바쁜 사람 불러가지고, 사람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냐. 누구면 키로 반동가리가 났나. 반푼이야, 반푼이. 그죠? 민 씨가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 방침 정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해야지. 자가용 가고 타고 간 사람들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를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황만근이죠.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랬더니 이상이 딱 하는 말이 야, 이 자식이 누구 앞에서 눈가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빽빽 질렀어 너. 도시에서 네 쫄딱 망해가지고 귀농을 했으면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이 시켜줄까 말까 한데. 자,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 도시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귀농을 하는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농사, 그죠? 농업을 하러 뭐 고향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농민이 되려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만그이 어미냐, 애비냐, 나이 50 다된 게 어딜 가든 지가 뭐 알아서 해야지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리을도 황만근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서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무엇으로 인한 갈등인지를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장과 민씨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그 갈등의 원인은 황만근 씨. 황만근 씨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장은 어쨌든 지금 농민 총궐기 대회에 함께 경운기를 끌고 나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황만근이 혼자 경운기를 끌고 왔다가 뭔가 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장면이네요. 그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글을 끌어내고 있었죠. 1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일까? 1. 대화를 통해서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낸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장과 그리고 민씨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대화가 아닌지 맞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옆에다 쓸까요? 요렇게 큰 따옴표 안에서 대화가 나오는 것이니까 인물 간의 갈등 민씨와 이장의 갈등 맞는 말이죠. 1번입니다. 그리고 서술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맞다라는 걸 그거를 인지한다면 뭐 직접 경험한 걸 제시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3, 4번 네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12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골라 바르게 묶어보자. 자, 기억. 대규모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네, 아니요. 이건 전혀 아닙니다. 나와 있지 않죠. 토지 거래 내용은. 니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여러분 그렇게 말했잖아요. 도시에서 쫄딱 망해갖고 귀농을 했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맞는 말이고. 디귿의 산업화로 인해 농촌 상권이 급격히 발달했다. 상권이 발달했다. 그래서 상업이 흥성해졌다? 내용 전혀 어울리지 않고 리을의 농촌사회 부채 그 빚 문제 때문에 걸기대회 맞아요.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농민 총걸기대회 그죠? 걸기대회가 열렸다.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기억부터 리을 중에서 지칭하는 대상이 나머지랑 다른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에 만그이라고 나와 있죠. 황만근 씨, 황만근. 그리고 디귿에 리을에 제가 거기 연결해서 써드렸었죠. 디귿에 경운기 타고 간 사람, 리을에 나이 50이 다 된 사람은 누구예요? 황만근이에요. 근데 니은 보세요. 응?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누가? 내가. 누구예요? 이건 이장 자신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이장 자신이고 나머지는 황만근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 지칭한 대상이 다른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부터 16번까지 이제 새로운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 우리 지금 국정감에 나오는 핵심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익숙한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박지원의 참 좋은 울음터루구나 라는 수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백탑이 현신함을 아릅니다. 태복은 정진사의 마두, 그러니까 말을 모는 사람이다. 산모릉에 가려 백탑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자, 백탑이 눈앞에 보입니다.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직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재빨리 말을 채찍질했다. 수십 걸음도 못 가 모롱이를 막 벗어나 눈앞이 어른어른하며 갑자기 한 무더기 검은 공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나는 오늘에야 알았다. 인생이란 본시 어디에도 의탁할 곳이 없이 다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떠도는 존재일 뿐이란 사실을. 그래서 말을 세우고 사방을 돌아보다가 자, 내가 느낀 말을 이렇게 말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이렇게 외쳤다. 뭐라고 외치냐? 훌륭한 울음터루다. 크게 한번 통곡할 만한 곳이로구나. 이렇게 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진사가 묻는다.
하늘과 땅 사이 툭 트인 경계를 보고 딱 트인 곳을 보고서 벼랑간 통곡을 생각하시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무슨 말씀이신지 라고 했더니 내가 계속 말하죠. 그렇지, 그렇고 말고, 아니지, 아니고 말고, 천고 영웅은 울길 잘했고 천하 미인은 눈물이 많았다네. 하지만 그들은 몇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을 옷깃에 떨굴 정도였기에 그들의 울음소리가 천지에 가득 차서 쇠나 돌에서 나오는 듯했단 그런 말을 난 들어본 적이 없다네. 천고의 영웅과 천하의 미인들은 많이 울었지만 그들의 울음이 정말 막 천지에 가득 찰 정도였단 말은 들어보질 못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칠청, 7가지 감정 가운데 오직 슬플 때만 우는 줄로 알 뿐.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에요. 사람들은 인간이란 어떨 때만 운다? 슬플 때만 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 그러니까 이 글의 글쓴이 박지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칠정 모두가 울음을 자아낸다는 것은 모르지. 이건 박지원의 생각인 거죠. 7가지 감정 모두가 울음을 자아낸다는 것,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작가의 생각이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그죠? 생각인 거예요. 이건 좀 사람들의 생각은 좀 좁은, 그죠? 어떻게 보면 좀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풀어내죠. 7가지 감정이 모두가 어떻게 울음을 자아내냐? 기쁨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노여움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즐거움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사랑함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욕심이 사무쳐도 울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 어떤 감정이 극에 달해가지고 사무치면 눈물을 자아내는 건 마찬가지다. 슬플 때만 우냐? 그건 아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감동받아도 너무너무 기뻐도 울잖아요. 그러니 근심으로 답답한 길을 풀어버리는 데에는 소리보다 더 효과가 빠른 게 없지. 근심 어렸을 때 그 근심을 풀어버리는 데는 엉엉엉 우는 것만큼 정확한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울음이란 천지간의 우레와도 같은 것일세. 이렇게 울음을 우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정이 발현돼 나오는 것이 저절로 이치에 딱 맞는다면 울음이나 웃음이나 뭐 왜 다르겠는가? 똑같지. 지극한 감정이 터지는 건 깔깔깔깔 웃는 웃음이나 우는 울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감정이 이러한 극치를 겪지 못하는 거예요. 극에 달하는 감정 있잖아요. 그거를 겪지를 못하다 보니까 교묘하게 7가지 감정을 늘어놓고 딱 슬픔에다가 울음을 짝지은 것일 뿐이야. 누가?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 이 때문에 상을 당했을 때, 자, 집안에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면 처음에는 억지로 아이고 따위의 소리를 울부짖지. 여러분, 우리 아마 아실 거예요. 상 당하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울잖아요. 이런 억지 울음, 억지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된 칠정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한 소리는 억눌려 버리니, 여러분, 사람이 정말 슬플 때 그렇게 울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안 울어요. 우와 하고 울어버리죠. 그런 마음을 억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 저 천지 사이에 서리고 엉겨 꽉 뭉쳐, 이 막 감정이 막 뭉쳐 있는 것일세. 일찍이 가생은 밑에 나오죠. 가의 울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를 가서 내 이 울음을, 감정을 빵 터뜨려야 되냐? 울 곳을 얻지를 못하고 결국 참다 못해 벼랑간 갑자기 선실, 황실, 그죠? 임금이 제사 지내기 위해 목욕제계를 하는 그곳을 향해, 그곳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길게 울부짖었다네. 이런 울음을 와 하고 터뜨렸대요. 그러니 이를 듣는 사람들이 어찌 놀라고 참 괴이하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가인은 박지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지극한 감정의 터트림을 여기 선실을 향해서 울부짖은 자예요. 그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박지원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 칠정 가운데서 오로지 슬픔만이 눈물을, 울음을 자아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억, 사람의 감정이 극치를 겪어보지도 못하는 것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울음을 표현하는 게 이런 것이, 그죠? 이런 따위의 소리를 울부짖는 참된 울음이 아닌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한 소리, 지극한 그런 어떤 감정의 터트림은 억눌러 버려요. 진정한 울음을 와 하고 울지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만들어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정말 박지원은 당대의 그 많은 사대부 양반들과 정말 다른 생각을 한 사람이라는 걸 이 글을 보아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박지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 아니다. 모든 감정이, 칠정이 지극히 극에 딱 달하면 울음을 막 터트리는 것이 웃음을 막 터트리는 거랑 똑같다. 다를 게 없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럼 1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 특정 행동에 대한 통념을 반박하고 있다. 네, 맞는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통념, 일반적 생각을 반박하는 게 박지원의 생각이니까. 2번 특정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거기 지금 보시면요. 내용을 나열한다. 뭐뭐하고 뭐뭐하고 특정한 행동과 관련 뭐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죠. 거기 지금 보시면 노여움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기쁨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즐거움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나열하는 것. 나열 뭐뭐하고 뭐뭐하고 맞습니다. 3. 특정 장소에서 글쓴이가 깨달은 바를 드러내고 있다. 백탑이 현신함을 아뢰옵니다. 라고 했죠. 백탑이 앞에 보임을 아뢰옵니다. 그러면 백탑이 보이는 그 장소에서 탁 트인 들판을 바라보면서 탁 트인 곳에서 와, 한번 울어볼 만한 좋은 울음터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달은 바를 드러내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4. 특정 계절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계절의 X 치시고요. 계절에 대한 글쓴이 인식 변화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15번 기업부터 리을 중에서 가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이 무엇일까? 지극한 정이 발현되어서 지극한 정이 팡 터져 나오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 무엇일까요? 가의 그 가생 울 곳을 찾다가 선실을 향하여서 길게 울부짖은 것 가장 어울리겠죠. 그러니 정답은 4번 리을입니다. 그리고 16번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주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윗글의 글쓴이 박지원은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극에 달하면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무치면 인간의 칠정이 사무친다면 모두 울음과 연결된다는 2번이 어울리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17번부터 19번은 새로운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예요. 김춘수의 꽃 나왔습니다. 내용 보실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게 우리가 이제 이걸 명명행위라고 하죠. 이름을 부르는 행위. 명명행위. 이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냥 하나의 몸짓이었을 뿐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는 존재였죠. 커다란 의미를 가지지 못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은 의미 있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그러니까 나만의 향기, 나만의 색깔, 그죠?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인정하고 나를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럼 나도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될 수가 있죠. 존재의 본질을 구현해낼 수 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그 무언가가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우리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즉
의미를 인정받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보셨을 때 지금 내용이 그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에서 무엇이 됐나요? 무엇이 됐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죠.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모두가 누군가에게 이런 의미 있는 존재, 즉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는 그런 식의 구현을 원한다. 어떤 이 글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 어떤 존재,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글입니다. 자,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이 꽃이 되려면 이름을 불러야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여기가 조금 이렇게 겹쳐지는데 계속 보시겠습니다. 17번에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1번 유사한 식구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여러분, 시는 운율을 형성하죠. 무엇이 운율을 형성하죠? 반복이 운율을 형성하죠. 시가 운율이 없으면 시가 아니죠. 시는 운문이니까. 그럼 유사한 식구를 반복을 했느냐? 위를 지금 보시면은요. 본문을 보세요. 뭐뭐 했을 때, 그죠? 뭐뭐 했을 때 이것도 나오지만 더욱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리고 무엇이 되고 싶다. 자, 이 되고 싶다. 운율을 형성하고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2번처럼 반어법, 3번처럼 명사형 종결, 명사형으로 종결 맺는 건 그런 거예요. 뭐 진짜 명사로 종결을 맺어야 돼요. 슬픔, 기쁨, 뭐 분필, 연필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고 4번에 촉각적 이미지, 만져가지고 아는 촉각적 이미지로 생생하게 표현한다. 피부로 느끼는 감촉 전혀 없습니다. 그죠? 정답은 1번이다. 18번의 윗글의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일까?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그도 나도 서로 인정하는 관계,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관계.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죠. 진정한 관계를 맺는 삶. 이게 답입니다.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아요. 자, 19번. 해야 돼가지고 아까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쓴 거예요. 다시 써드릴게요. 보기는 A를 재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기업부터 리을과 보기의 밑줄치 부분을 한번 대응을 짝을 지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 불러주었을 때 그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자 꽃이 되었죠. 그죠? 이름을 부르자 꽃이 된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몸짓은 니은이고 꽃은 리을이고 이름은 기억이고 불러주었을 때는 디귿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세요. 내가 구슬을 꿰기 전엔 그건 다만 하나의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구슬을 엮어 주었을 때 그건 나에게로 와서 보배가 되었다. 그렇다면 자, 구슬을 꿰기 전에 그것은 다만 하나의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돌멩이를 어때요? 구슬을 엮어서, 그죠? 내가 구슬을 엮어 주었을 때 그것은 보배가 된 것이죠. 보배가 됐어요. 구슬을 엮어서 돌멩이 구슬을 엮어가지고 보배, 보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돌멩이나 몸짓이나 꽃이나 보배나 이름은 구슬이자 부르는 것은 엮는 것과 대응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기역 1번 보실게요. 1번. A에서 기역은 이름은 무엇과 대응돼요? 구슬과 대응되죠. 그런데 옆에 보세요. 꿰기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죠. 정답은 1번이네요. 고쳐주실게요. 구슬. 연결해 주시고요. 나머지 것들. 뭐, 니은, 돌멩이, 디귿, 엮어. 그죠? 엮어주는 것이죠. 부르는 것과. 그리고 리을은 보배 어울립니다. 다 연결되네요. 정답은 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22번. 자, 여기부터 이제 마지막 장에 논설문과 설명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것은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논설문에 해당됩니다. 자, 1문단에서는요, 여러분, 뭐, 평균, 그죠? 평균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균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을 잘 반영하는 대표값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들을 먼저 검토하는 게 필요하대요. 만약에 이런 점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대표값으로 삼으면 사실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럼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쵸? 대표값이라고 판단을 하려면 다양한 변수와 다양한 양상을 모두 다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겨울엔 영하 10도, 여름엔 3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때요? 옷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에 반해서 미국의 하와이는 어떨까요? 월변 평균 기온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보통 반팔을 입고 시간을 지낼 수가 있죠. 만일 미국 하와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2.5도라는 말만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평균만 딱 들은 거예요. 연평균만 딱 들으면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비해 1년 내내 추운 곳이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린 여름엔 어때요? 30도 이상의 고온이 여러 날 지속되는걸요? 그러니까 이 평균이라는 것이 참 주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별 평균 기온만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참 환절기에 감기 환자가 많죠. 왜 그래요? 낮과 밤의 기온, 그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즉 나와 있습니다. 그 문단의 즉, 자료 범위를 정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평균만 딱 보고서 되게 급하고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평균은 편리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대표값으로 이게 잘못 사용되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는 말입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평균을 대표값으로 써버리면은 이건 사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점점 더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다변화, 다양하게 변화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평균의 시대가 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가의 의미는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네요.
따라서 평균값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상황과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 자료를 세분화해서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논설문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윗글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일까? 1.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랑 하와이를 위해서 어땠어요? 예시로 들어줬지요. 그쵸? 그러니 정답은 1번.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하와이의 그 기온을 사례로 들어줬으니까 그러면 1번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건 조금 전에 바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다? 더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다변화되고 있다. 그러니 그런 다변화되고 있는 특성을 평균값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변한다는 것을. 그게 몇 번일까요? 4번이겠죠. 평균이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특성. 다변화되는 양상을 이 평균이라는 것은 그건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것들은 네, 말이 안 되네요.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22번. 기억부터 리을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의 양상, 현상, 모양, 상태. 자, 니은의 지속, 오래 계속된다. 그리고 디귿의 고려, 생각하고 헤아리다. 리을의 다변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변화라는 것은 되게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4번에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만든다? 이건 단일화 아닌가요? 단일화? 단 하나로 만드는 것? 그러니 고쳐주시겠습니다. 일이 다양하고 복잡해진다. 이걸 다변화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보셨으니 마지막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3부터 25까지 이제 설명문이 나와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쉽게 찾으려면 먼저 컴퓨터로 책을 검색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책 찾으려면은 컴퓨터로 책을 검색해야죠. 근데 어떠냐? 컴퓨터는 청구 기호를 알려줄 뿐 책을 직접 찾아주진 않는다. 제가 답을 말해버렸어요. 자, 컴퓨터로 책을 검색을 해야 돼요. 땡땡땡. 컴퓨터가요, 책을요, 직접 찾아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책을 찾는 건? 그건 사람 몫이죠. 연결이 안 되죠, 지금. 컴퓨터가 책을 검색은 하지만 직접 찾아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기억에 하지만 그런데 라는 접속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청구 기호가 410.912 지읒 794 시오신 책이 필요하면 먼저 410번대 여기 410번대 책에 있는 책장을 찾아야 된다. 옆면에 400부터 413.8이라고 적힌 책장을 발견했다면 410.912에 해당하는 책은 이 책장의 오른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 오른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분류 기호가 낮은 책부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책을 꽂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책이요, 도서관 가면 쫙 꽂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분류 기호가 낮은 책부터 쫘르르 꽂는다는 거예요. 높은 쪽으로. 그러니까 400부터 413.8이라고 적힌 책장에 오른쪽에 9로 시작하는 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해되시죠? 오른쪽에.
또 맨 위층에 있는 책일수록 분류 기호가 낮고 아래쪽으로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아, 이렇대요. 맨 위층에 있는 책일수록 분류 기호가 낮고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높다라는 것을 커진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분류 기호 찾는 방법이에요. 그죠? 분류 기호가 비슷한 책 사이에 숫자 그 사이에서는 숫자 크기를 비교하자. 분류 기호가 비슷비슷해.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그걸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410.9가 있다면 그 오른쪽에 410.911 그리고 912는 더 오른쪽에 913 913, 914 이렇게 순서대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숫자가 만약에 똑같다면 도서 기호의 문자는 국어사전에서처럼 자 도서기호 도서기호의 문자는 국어사전처럼 국어사전이 어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또는 아, 에, 야, 예 이렇게 모음의 순서. 그러니 자음에 나오는 순서, 모음에 나오는 순서, 국어사전의 순서대로 파악해서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기호 앞에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별치기호라고 한다. 아, 별치기호도 나와 있네요.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이 청구기호 앞에 있는 거예요. 이는 책의 특성이나 이용 목적에 따라서 별도의 장소에 책을 보관한다. 아, 별도의 장소에 책을 보관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라고 적힌 책은 일반 자료실이 아닌 어린이 자료실에서 이걸 가야 찾을 수가 있다. 한 명의 저자가 같은 제목의 책을 연속물로 내는 경우는 여러분 연속물로 내는 경우는 이 기호를 그쵸? 이 기호를 그리고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 보관한다면 이 기호를 여러 권을 보관한다면 이 기호를 써서 분류하기도 한다. 아, 연속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이 기호를 사용하고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이 두 개, 그쵸? 선 두 개짜리 기호를 써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 하나 1, 선 두 개 2라는 표시는 연속물의 무슨 뜻이다? 연속물 중에 1권이며 같은 책을 적어도 두 권은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책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많은 책 중에서 두 번째 책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때로는 책이 나온 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2011 같은 연도를 붙이기도 한다. 아, 연도를 거기에다가 붙이기도 한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설명문이었습니다. 그러면 23번에 기역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앞뒤의 내용이 이어지지 않을 땐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와 같은 역접의 접속어 2번이 어울립니다. 24번 윗글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자 1번 책이 나온 연도를 청구 기호에 붙이기도 하는구나. 이거 마지막에 있었죠. 마지막에. 청구 기호 붙이는 거 연도를 붙이기도 한다라고 마지막 줄에 있었고 이번에 별치 기호가 있으면 별도 장소에 따로 보관한다는 찾아야 된다라는 뜻이다. 맞는 말이죠. 3번에 같은 책장의 아래층에 있는 책은 여러분 아까 말했었죠. 위에서 아래로 갈 때 아래층에 있는 책은 위층에 있는 책보다 분류 기호가 어떻게 된다? 낮았다가 높아진다, 커진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낮겠구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크겠구나 또는 높겠구나, 높다, 크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3번입니다. 4번의 도서기호는 국어사전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자음 또는 모음 순으로 비교하면 되는구나. 아까 자음, 모음 제시했고 국어사전에 실려있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 정답은 3번이고 25번에서 윗글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 있는 여러 이 책을
아래 책장에다가 요 책을 꽂을 거예요. 자, 꽂으려고 할 때 적절한 위치가 어디일까? 청구기호 거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분류기호와 도서기호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분류기호, 도서기호. 여러분 나와 있는데 보세요. 315.74, 741, 741, 742 되어 있네요. 자, 315.741 그죠? 741, 741 있어요. 이렇게 분류기호가 비슷할 땐 도서기호를 보고서 국어사전에 실려있는 순서대로 자음, 모음을 찾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 비읍이 딱 있다고요. 그러면 비읍은 어디에 들어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미음, 비읍, 시옷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러니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것이다. 그림이 나왔지만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앞에 나온 내용들을 좀 꼼꼼히 보는 연습이 그런 과정이 필요한 문제였네요. 여기까지 모든 문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